자, 저도 왔습니다. 국수 강사입니다. 간만에 강의 들어가는 것 같아요. 요새 너무 바빴습니다. 너무. 자, 제가 대부분 마지막 요 마무리 특강에는 요 계산 문제 특강을 냅니다. 일단 첫 번째, 계산 문제를 전략적으로 선택하신 분도 있고, 계산 문제를 전략적으로 포기하신 분도 있어요. 자, 전략적으로 선택을 했건 포기하셨던 요 계산 문제 마무리는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어떤 걸 선별했습니까? 그러면 공식을 통해서 그냥 공식을 통해서 풀 수 있는 그런 것만 선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푸는 방식을 보여드리고 요 푸는 방식을 봤더냐 요거 찾고 요거 찾으면 돼 이런 공식화되어 있는 계산 문제를 마지막에 선택을 해서 우리 계산 문제를 전략적으로 선택하신 분은 단돌이 다시 한번 하시는 거고 계산 문제를 전략적으로 포기하신 분은 이거라도 한번 손을 대보게 뭔가 암기를 좀 하시라는 거예요. 풀이 방법을. 자, 작년에도 한 7, 8개 찍었는데 작년에도 작년에는 대박이었어요. 입지 개수도 맞췄고 기대 수익률 문제도 맞췄고 탄력성 문제도 거의 똑같이 맞췄어요. 자, 그런데 올해는 매년 이렇게 잘 맞출 수는 없겠죠. 그래서 올해는 여기서 몇 문제나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단돌이 한번 하잔 말이에요. 단돌이. 자, 그럼 첫 번째 봐요. 원가법입니다. 원가법. 자, 원가법의 적상가액을 구합니다. 이 문제가 나올 때가 됐어요. 평가론에. 자, 그런데 대부분 원가법으로요. 가액을 구하라 그러면 이 건물을 줘요. 건물을 주고 건물의 적상가액. 그럼 일단 기본적인 공식이 기준 시점에 원가를 주게 하죠. 그리고 감가를 반영해서 적상가액을 구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 공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가를 찾는 자료가 있을 거고 여기에 감가 수정을 하는 자료 딱 두 가지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것만 딱 찾으면 돼. 그럼 일단 문제를 한번 읽어볼게요. 지금 건물이에요. 항상 원가법은 건물이에요. 자, 신축에 의한 사용 승인 시점이 2018년입니다. 그러니까 신축이 2018년도 했고 사용 승인도 2018년 했죠. 그러니까 2018년부터 지금 건물을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기준 시점이 얼마입니까? 봤더니 아이고 2020년이네요. 2020년. 그러면 결국 이 건물은 몇 년 지난 건물입니까? 2018년부터 사용해서 2020년까지 왔으니까 2년 썼군요. 2년. 그럼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 감가를 몇 년치? 2년 동안에 발생한 감가를 해줘야 되겠구나. 이런 거 하나 찾았네요. 그리고 여기 봤더니 사용 승인 2018년이죠. 요 2018년도에 신축을 얼마로 했습니까? 3억 원 했고, 그 다음에 공사비가 매년 전년 대비 5%씩 상승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 두 개가 바로 원가를 구하는 자료예요. 원가를 구하는 자료. 두 개밖에 없잖아요. 자, 보세요. 이쪽으로 한번 보세요. 저 자료에 의하면 일단 신축을 2018년도에 신축을 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얼마를 들였습니까? 3억 원을 들였어요. 3억 원. 그리고 지금 기준 시점이 2020년이니까 지금 신축한 지 2년이 지난 거죠. 2년. 그런데 지금 출제자가 매년 5%씩 5%씩 공사비가 상승했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2년 전에 3억으로 건축 공사를 했다면 지금 얼마의 건축 공사비가 들어갑니까? 이렇게 찾으면 되죠. 이 뭐 구하는 거랑 똑같아요. 미래가치 구하는 거랑 똑같아요. 3억 원을 예금했고 5% 이자씩을 2번 줍니다. 그러면 그때 기준 시점에 금액이 얼마가 됩니까? 이거랑 똑같아요. 그러면 3억 곱하기 1.05 곱하기 1.05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기에 있는 요 제조달 원가를 구하는 공식이에요. 3억 원에다가 지금 곱하기 1.05 곱하기 1.05 해서 3억 3,075만 원. 그럼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원가법에 의한 건물의 적상 가격을 구하세요. 지금 신축을 2018년도 했고 기준 시점이 2020년도니까 이 건물은 2년이 경과했군요. 2년 감가 수정하기로 했고
그 다음에 사용 승인 시점이니까 2년 전이죠. 2년 전에 3억 원이라는 원가로 공사를 했다는 거예요. 2년 전에. 그리고 매년 공사비가 5%씩 상승하니까 여기다가 바로 옆에다가 적어 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바로 곱하기 얼마? 곱하기 1.05 곱하기 1.05를 딱 해서 여기다가 바로 재조달 원가를 딱 찾아줘야 되는 거예요. 실제 시험에서는 이게 3억 3,075만 원이에요. 그럼 이제 뭐만 하면 됩니까? 2년치 감가만 찾으면 되죠. 2년치 감가만. 그런데 여기 보시면 감가 수정의 방법으로 정액법을 쓰라고 했어요. 자, 원래 감가 수정 방법은요. 정액법도 있고 정률법도 있고 상환기금법도 있어요. 그런데 정액법만 우리 시험에 나온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 정액법이 뭡니까? 이것만 보자고. 정액법. 자, 여기 초벌구에 한번 보죠. 제가 수업을 할 때 자동차로 들었을 겁니다. 자동차로. 자, 어떤 사람이요? 새 물건으로 자동차를 하나 샀어요. 근데 자동차가 얼마입니까? 봤더니 3천만 원짜리예요. 3천만 원짜리 자동차를 산 거예요. 그런데 이 새 물건인 3천만 원짜리 자동차를 사면 영원히 사용할 수는 없겠잖아요. 그래서 출제자가 반드시 내용 연수라는 걸 줘요. 이 내용 연수라는 건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뜻해요. 자, 그리고 3천만 원을 주고 이 자동차를 사면 내용 연수가 보통 10년이라고 가정하자고. 10년. 그럼 어떻게 됩니까? 3천만 원을 몇 년으로 나눠요? 10년으로 나누면 매년 300만 원씩 감가가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가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지금 새 물건이 3천만 원입니다. 3천만 원. 그리고 이 3천만 원을 사면 몇 년을 사용할 수 있나요? 10년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3천만 원을 10년으로 나누면 매년 얼마씩? 매년 300만 원씩 이렇게 감가가 되는 거예요. 첫 해가 되면 300만 원 감가, 두 번째 해가 되면 600만 원 총, 세 번째가 되면 900만 원 이런 식으로 감가가 진행되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정액법이라 그래요. 정액법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매년 감가액이 일정한 방식이에요. 매년 감가액이. 그래서 우리가 정액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매년 감가액이 일정합니다. 이게 일정하게 매년 감가액이 진행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정액법이에요. 여기 정액법이에요. 별거 없죠? 그럼 보자고요. 자. 지금 이 문제에 의하면 2년치 감가를 어떻게 찾습니까? 그러면 똑같이 이렇게 시험지에다가 하나를 딱 표시해요. 시험지에다가 이렇게. 그럼 첫 번째 여기는 항상 새 물건 가격이 들어가는 거예요. 새 물건. 자, 건물의 새 물건 가격이 뭐 있을까? 그럼 여기는 건물의 새 물건 가격이라는 자료는 안 줘요. 여기에 있죠? 여기요 밑에 3억 3천 75만 원 재조달 원가. 항상 원가는 새 물건의 가치를 의미해요. 그래서 이 원가를 새 물건의 가치라고 대신 여기다가 추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330 75만 원. 그러니까 이 재조달 원가가 새 물건의 가치니까 이 건물은 새로 사면 3억 3천 75만 원 정도 되겠구나. 이런 감이 딱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용 연수가 준다 그랬어요. 출제자가 요 새 건물을 사면 내용 연수가 얼마냐 봤더니 여기 보세요. 경제적 내용 연수라고 해서 50년을 탁 줬다 이런 말이에요. 50년. 그러면 매년 얼마씩 감가됩니까? 3억 3,075만 원을 50년으로 나누면 매년 감가액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요 놈이에요. 3억 3,075만 원을 매년 내용 연수 50년으로 나누면 그렇죠. 661만 5천 원. 이게 매년 661만 5천 원씩 감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건물은 몇 년 경과했어요? 2년이 경과했죠. 2년. 그러니까 2년이 경과했으니까 요걸 곱하면 1,323만 원이 2년치 감가예요. 얘가 2년치 감가. 그럼 재조달 원가에서 2년치 감가를 뺍니다. 그러면 요렇게 적산가액이 되는 거죠. 할만하죠? 할만해. 이게 딱 공식이래요. 재조달 원가를 찾고 감가 수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건물이 2년 경과했으니까
2년 동안 감가구나. 그리고 2년 동안의 감가를 찾는 순서가 항상 산사 요거요. 세물건의 가격이 딱 표시되고 요 형태를 꼭 쓰세요. 헷갈리지 않게. 이따 이유는 이따 알려드릴게요. 3억 3,075만 원. 이게 원가가 이게 세물건 가치예요. 세물건을 딱 사게 되면 50년 동안 사용할 수 있구나. 3억 3,075만 원을 50년으로 나누면 매년 감가액이고 매년 감가액이고 요 매년 감가액을 2년 곱하면 2년 동안의 감가액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럼 대충 감이 왔어요. 그럼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요거 제가 숙달된 조교로 한번 다시 한번 해볼 테니까 잘 보셔. 자,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지금 물건을 딱 읽었더니 원가법이고 건물이에요. 우리가 준비한 거구나. 제조들 원가에 감가 수정을 합니다. 자, 신축에 의해서 사용하게 된 게 18년이에요. 18년. 그리고 기준 시점이 20년이니까 2년이 경과했구나. 그래서 여기다가 2년치 감가를 반영해 주는구나. 자, 그런데 밑에 봤더니 사용 승인 시점, 즉 2018년, 다른 말로 2년 전에 3억 원이라는 거예요. 2년 전에 3억 원. 2년 전에 3억 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공사를 하게 되면 얼마의 공사가 됩니까? 이게 제주도 원가예요. 근데 공사비가 매년 5%씩 상승하니까 여기다가 바로 1.05 곱하기 1.05 바로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바로. 그러면 결국 얼마가 나옵니까? 제주도 원가가 3억 3,075만 원이 탁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2년치 감가를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요 라인을 그려줘. 요 라인을 그려주는 게 유리해요. 조금 있다가 이유는. 자, 이 건물을 새로 사면 3억 3,075만 원. 아니, 왜 3억 3,075만 원이 제조들 원가인데 이게 왜 쇠물건의 가치입니까? 항상 원가가 쇠물건의 가치를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용 기간이 경제적 내용 연수가 50년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결국 3억 3,075만 원이라는 제조들 원가가 50년 동안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두 개 나누면 매년 감가에. 그리고 여기는 2년이니까 매년 감가액에 곱하기 2를 하게 되면 전체 2년 동안 감가 수정해. 그래서 원가에서 2년치 감가를 빼면 적상가액이 되겠구나. 할만하죠? 할만하죠? 제가 여기다 수식까지 집어넣어놨으니까 한번 풀어보셔. 자, 그럼 이제 이 문제가 가장 기본형이에요. 이게 우리 시험에 28에 나온 그 문제예요. 28에 나와. 그러니까 가장 기본이 되는데 현실적으로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나오진 않아요. 뭔가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이 문제를 봐요. 제가 두 문제씩 뽑아놨는데 이 문제는요 똑같아요. 건물이고 적상가액이에요. 그런데 일단 얼른 봐봐요. 01번인 기본 형태랑 다른 게 있는지를 한번 봐요. 다른 게 세 가지가 있어. 세 가지. 첫 번째 뭐가 다릅니까? 자, 요거죠. 요거 사용 승인 시점의 신축 공사비 3억. 똑같아요. 똑같아. 그리고 1번 문제는 여기에 뭘 줬나요? 2년 동안 얼마나 공사비가 상승했습니까? 매년 공사비 상승률이 5%입니다. 이렇게 줬죠. 근데 일반적으로 건물에는 공사비 상승률을 쓰지 않아요. 실무에서. 대부분 이 건축비 지수라는 걸 써요. 그러니까 요게 지금 달라진 거예요. 공사비 상승률이 아니라 건축비 지수. 그리고 또 요거 찾으셔야 돼. 우리 앞문장에는 경제적 내용연수야. 내용연수. 그런데 두 번째 문장은 잔존 내용연수를 줬다. 이런 말. 잔존 내용연수. 요게 달라요. 요게. 자, 두 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다릅니까? 이거 보세요. 내용연수 만료시 잔존가치 없다고 되어 있어요. 잔존가치. 요 1번 문제는. 그런데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잔존가치율이 5%가 있다는 거예요. 잔존가치율이 5% 있습니다. 요거. 그럼 잘 보세요. 자, 하나씩. 우리 좀 전에 했던 걸 한번 볼게요. 자, 요 앞문장에서요, 우리가, 요거 보세요. 이 앞문장에서 우리가 요 제조도 원가 구한 거잖아요. 제조도 원가. 자, 신축 시점이 2018년, 기준 시점 2020년, 2년 전에 3억이고, 앞 문제는 매년 5%씩 이렇게 가격이
공사비가 상승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곱하기 1.05, 곱하기 1.05를 하는데 이번에는 건축비 지수라는 게 줬어요. 요 2018년에 건축비 지수가 얼마입니까? 봤더니 100이라고 이렇게 주어졌어요. 100. 그리고 기준 시점은 얼마입니까? 120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신축 시점에 100원으로 공사를 했다면 지금 기준 시점에서는 120원으로 공사를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요 2년 동안에 공사비가 상승률로 치면 총 얼마가 상승했을까요? 그렇죠. 2년 동안에 20%의 공사비가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신축 시점의 건축비 지수가 100이고 기준 시점의 건축비 지수가 120입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그렇죠. 뭘 해줘야 됩니까? 여기는 곱하기 1.05를 두 번 해주는 게 아니라 곱하기 1.2 요것만 탁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3억 6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3억 6천만 원.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논리는 똑같아. 이게 조금 이해를 하셔야 돼.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자, 자동차 사례 있어요. 자동차. 지금 새 자동차가 3천만 원이고 이걸 10년간 사용합니다. 그러면 매년 감가액은 얼마가 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매년 3천만 원씩이죠. 매년 300만 원씩. 3천만 원을 10년으로 나눈 거. 자, 그런데 간혹가다 출제자가 뭘 줄 때가 있습니까? 여기에 장가율을 줄 때가 있어요. 10%. 장가율이라고 주기도 하고요. 잔존 가치율 이렇게 줘요. 이 잔존 가치율이라는 거 뭐냐? 그러면 우리가 자동차를 3천만 원 주고 새 물건을 사요. 그리고 10년이 딱 되면 이제 사용 기간이 끝난 건데 사용 기간이 끝날 때 대부분 물건의 가치가 빵원이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폐차하러 가면 폐차하는 데서 우리 저 고철 가격으로 한 5만 원이라도 주지 않습니까? 그런 걸 우리는 잔존 가치라고 해요. 그러니까 3천만 원을 주고 사면 10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데 그 기말에 10%의 잔존 가치는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10% 빼면 요 기간 동안에 사라지는 가치는 얼마예요? 그죠? 2,7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2,700만 원. 그러니까 잔존 가치율이 있다 그러면 3천만 원 전체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10% 뺀 90%, 3천에 90%, 2,700만 원. 2,700만 원이 10년에 걸쳐서 이렇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매년 감가액이 달라지죠. 270만 원이 감가되는 거죠. 그래서 장가율이 있냐 없냐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란 말이에요. 장가율이 있냐 없냐. 장가율 또 하나 했고 그 다음에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이 경제적 내용 연수 50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50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출제자가 경제적 내용 연수 전체를 주는 게 아니라 잔존 내용 연수를 줄 때가 있어요. 잔존 내용 연수. 그러면 요것도 이렇게 요것도 한번 여기 보세요. 이쪽에다 해볼까요? 어디다 해야 되지? 여기다 해보죠. 여기다. 자, 얘가요 신축이 2018년에 있어요. 2018년. 그리고 지금 2020년 기준 시점까지 지금 2년이 흘렀죠. 기준 시점까지. 예. 그러니까 우리 여기에 있는 요 2년을 뭐라 그럽니까? 그러면 우리 평가론에서는 이걸 경과연수라고 해요. 경과연수. 경과연수. 그러니까 지난 연수라는 거죠. 자,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 잔존 내용 연수 48년이 있습니다. 그러면 2년이 경과를 했고 앞으로 몇 년을 더 사용할 수 있다는 거야. 그게 잔존 내용 연수야. 잔존 내용 연수라는 건 앞으로 더 사용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48년 이렇게 주면 결국 2년 동안 썼고 앞으로 이 48년을 더 사용할 수 있으니까 결국 요 내용이랑 똑같죠. 결국 이 물건을 사면 전체 내용 연수는 50년 정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경제적 내용 연수를 그대로 주는 게 아니라 2년이 경과한 건물이고
앞으로 48년을 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주면 우리가 이 물건의 전체 내용 연수는 50년이겠군요. 이렇게 추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이 문제 한번 보자고 이제 다시. 자, 원가법에 의한 건물의 적상가액을 구하세요. 그러면 항상 제조달 원가를 찾고 감가 수정을 하는 것이죠. 감가 수정을. 그리고 문제를 봤더니 신축을 했고 사용을 하게 된 시점이 2018년이에요. 그리고 기준 시점이 2020년이니까 2년이 경과했구나. 딱 2년치 감가구나. 딱 판단하고 2년치 감가구나.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신축 사용 시점 그리고 신축 시점이 3억 원이고 그 다음에 신축 시점 그 다음에 기준 시점의 건축비 지수를 주면 똑같이 해결하는 거야. 신축을 100원으로 했다면 기준 시점에서 건축비는 120, 20%가 상승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얼른 바로 곱하기 1.2 이렇게 해주는 거야. 그러면 얘가 3억 6천 이렇게 돼요. 그럼 얼른 여기 제조들 원가예요. 바로 찾았잖아요. 제조들 원가. 제조들 원가 찾는 건 쉽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감가를 하려고 봤더니 정액법이에요. 정액법. 이 정액법은 항상 틀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새 물건 이틀 쓰라 그랬어요. 새 물건 그리고 내용 연수 이렇게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첫 번째 새 물건, 새 건물의 가치는 얼마나 됩니까? 그럼 요 제조들 원가를 집어넣는 거죠. 3억 6천 이렇게. 그런데 주의할 건 내용 연수 만료 시에 잔존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용 연수 만료 시에 3억 6천이 빵원이 되는 게 아니라 5%의 잔존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5%에. 그래서 얘가 이틀을 쓰라는 거예요. 잔존 가치가 5%입니다. 이렇게 딱 적어놔야 돼요. 자, 그리고 봤더니 내용 연수가 얼마입니까? 봤더니 전체 내용 연수라고 주지 않고 잔존 내용 연수라고 줬단 말이에요. 잔존 내용 연수. 그럼 지금 이 건물은 2018년에 지어서 기준 시점까지 20년이니까 2년이 경과했고 앞으로 48년을 더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년에 48년을 더하면 이 얘는 결국 50년을 사용할 수 있겠군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 틀을 이제 계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계산을 어떻게 합니까? 그럼 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요것만. 자, 3억 6천을 50년으로 나누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에 50년을 2년 플러스 48년을 한 이유는 2년은 경과연수고 48년은 잔존 내용연수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5%가 지금 남아있어. 5%가. 그러니까 살아있는 우리가 감가로 사라지는 가치는 95%인 거죠. 계산할 때 3억 6천에 95%가 50년간 사라집니다. 그러면 요 놈이 매년 감가액이에요. 그러니까 매년 감가액. 그리고 얘는 2년 경과했으니까 2년 곱하면 되죠. 그러면 2년의 감가 수정치가 1368만 이렇게 바뀌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문제 형태가 살짝 바뀌면서 제조들 원가의 가치도 달라지고 그 다음에 감가 수정액도 달라지는 거죠. 따라서 적상가액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틀은 똑같아요. 수치만 바뀌는 거죠. 수치만. 요것만 딱 두 문제만 기억을 좀 해주세요. 두 문제만. 할 것이다, 안 할 것이다, 할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요 놈은 이제 요 놈은 이제 우선순위가 좀 떨어져요. 우선순위가. 수익환원법. 자, 수익환원법 중에 수익환원법은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험에 내는 방식은 요 직접환원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직접환원법이라고 주던 수익환원법이라고 주던 그냥 공식을 딱 하나 암기해. 자, 이렇게 모가지 치면 이게 공식이에요. 수익을 환원이율로 나눕니다. 수익을 환원이율로 나옵니다. 이게 공식이에요. 자, 수익환원법 구하세요. 그러면 그냥 모가지 쳐요, 그냥. 그래서 수익을 환원이율로 나눕니다. 환원이율로. 직접환원법이 바로 이 방식을 말하고요. 그러면 보세요. 수익을 우리가 항상 측정할 때 항상 측정 수익의 기준은 뭐다? 순영업소득이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 공식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순영업소득을 환원이율로 나눈 값입니다. 그래서 수익환원법 나오면 뭐가 있쳐요? 그리고 이게 순영업소득을 뭘로 나눈다? 환원이율로 나눈다는 거예요. 그럼 보시오. 순영업소득을 찾습니다. 투자론에서 맨날 했던 거란 말이에요. 투자이론에서 맨날 했던 거. 그래서 여기에 이 수익환원법의 문제는 항상 환원이율을 구하는 방법이에요. 환원이율. 그런데 지금까지 최근 3년 동안에는 환원이율을 어떻게 줬습니까? 환원이율을 그냥 통으로 줬어요. 10%면 10%, 5%면 5%. 그러니까 쉬운 문제였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문제는 올해는 나오기 힘들어요. 왜? 지금까지 계속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 환원이율을 구하는 방법으로 우리 시험에 나오는 형태가 딱 하나가 있어요. 하나가 바로 요거예요. 요 형태, 요거. 요게 환원이율 구하라고 준 자료. 요것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요것만. 어떻게 이해합니까? 지금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토지 환원율이 5%, 건물 환원율이 10%. 즉 부동산 전체 환원이율을 주지 않고 토지하고 건물 이렇게 환원이율을 따로 주는 거예요. 따로. 그럼 우리는 항상 두 가지 주면 항상 어떻게 했어요? 두 가지 하면 그냥 소맥 타버렸잖아요. 무조건 두 개 나오면 그냥 소맥 타는 거예요. 소맥. 여기다 해볼게요. 여기다 해볼까요? 무조건 뭔지 모르면 그냥 소맥 타요. 자, 그럼 첫 번째 요놈을 집어넣을까요? 요놈은 토지. 자, 토지 환원이율을 토지 환원이율과 건물 환원이율을 섞는데 일단 토지 환원이율을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자. 이렇게 소맥 타는 거야. 근데 지금 몇 프로가 가야 돼요? 토지 가액이 40%니까 5에 40%가 들어가는 거예요. 5에 40%. 그럼 5사는 20. 얼마? 5사는 20. 2%? 이 두 개 들어가는 거예요. 두 개. 자, 그 다음에는 건물 환원율을 집어넣죠. 건물 환원율 10%. 요걸 여기다가 또 집어넣는 거예요. 쏘매. 근데 지금 건물 환원율이 건물의 가액이 60%니까 60% 들어가나 보네. 10에 60% 들어가는 거야. 그럼 얼마? 6개 들어가는 거야. 6개. 그럼 여기 요 잔에 받쳐 있는 환원이율은 전부 다 합치면 8개죠? 8개예요. 그래서 환원이율 8%를 구하는 게 얘는 항상 문제예요. 환원이율 8% 구하는 게 이렇게 소맥을 굳이 그림을 실험장에서 그리지 않겠죠. 자, 토지 환원율이 5%예요. 5%. 소맥을 가정하고 5%짜리 술을 타는데 얼마 들어간다? 40% 들어간단 말이에요. 5사는 20. 여기다가 2%딱 체크하고. 자, 이번엔 또 소맥 살 때 건물이라는 술이 들어가요. 10%짜리 술이. 근데 얼마 들어간다? 60%. 그러니까 너는 6개 맛이 나겠구나. 이거 2개 더하면 8%가 되는 거죠. 환원율 8%. 이것만 구해주면 돼. 자, 그러면 밑에 문제에서도 한 번 더 해보죠. 자, 여기도 보세요. 토지가액, 건물가액 반반. 토지 환원율, 건물 환원율 4%, 6%. 그럼 얘는 지금 소맥을 지금 반반 탔잖아요. 그러니까 딱 중간값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5% 이렇게 해도 돼. 그냥 5% 하면 되는 거예요. 중간값이니까. 근데 만약에 이걸 FM대로 한다 그러면 첫 번째 토지라는 수를 타요. 4%짜리 절반. 그러니까 2개가 들어가는군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건물이라는 수를 또 타야죠. 건물이라는 술 6%짜리를 타요. 몇 프로 들어갔어요? 50%니까 너 3 들어가겠구나. 그러니까 5%예요. 합치면. 50대 50이면 중간값 5%가 딱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환원율만 구할 수 있으면 이 문제는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자, 1번 문제를 보자고요. 환원율은 우리가 구했으니까. 자, 이 문제가 왜 짜증납니까? 그러면 여기 앞에서부터 여기까지가 전부 다 뭐 구하라는 거냐? 결국 순영업소득 구하라는 거예요. 투자론에서 우리가 싫어하는 세전, 세후 또는 순영업소득 구하세요. 이 문제. 이건 좀 어려워 보이죠? 그럼 해보자고. 이것도. 자, 항상 한 줄로 적을 수 있으면 아주 금상첨화예요. 자, 가능총소득이 1억이에요. 여기다 한번 적어볼게요. 가능총소득 1억. 1억. 딱 됐어요? 슬러시가 어디 갔니? 1억. 어이구. 1억. 그런데 지금 유효총소득을 구하려면 공실, 불량부채, 기타 소득을 고려해야 되잖아요. 근데 요 밑에를 봤더니 공실,
대손 충당금만 두 번째 딱 있죠. 공실 요 대손 충당금만. 그러니까 여기다가 딱 공실 대손 충당금이니까 몇 프로? 5%죠. 5%. 5%를 빼주면 되는 거야. 공실 대손. 그러면 얼마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가 유효총소득이 되는 거예요. 유효총소득. 자, 그러면 결국 나머지가 뭡니까? 여기죠, 여기. 요것들에서 뭘 찾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영업경비를 찾으라는 거예요. 영업경비. 그러면 지금 재산세는 영업경비 맞고, 화재보험료는 영업경비 맞죠? 그런데 영업소득세, 그 다음에 건물의 개인적인 업무비는 영업경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영업경비는 500만 원이 되는 거죠. 500만 원. 이렇게 하니까 또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자, 보세요. 자, 일단 가능총소득 1억 원이 1억 원을 탁 적어요. 시험지에다가 항상 한 줄로 처리하라 그랬어. 그러면 가능총소득. 그럼 유효총소득을 찾으려면 공실불량부채인데 딱 5%이잖아요. 이게 공실률 마이너스 5%. 그럼 여기까지가 유효총소득. 그리고 경비가 얼마입니까? 500만 원이죠. 500만 원. 마이너스 500만 원. 그러면 얘가 순영업소득이에요. 딱 이렇게 수식을 하나 채워줘야죠. 좀 지적을 합니다. 수식을 이렇게. 제가 여기다가 열심히 뭔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요건 FM 수식이고 이런 식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험장에서. 다 보여? 다시 한번 해드릴게. 지금 지적을 하니까. 자, 가능총소득이 1억 원이에요. 딱이에요. 딱. 그럼 뭐예요? 바로 가능총소득 끝났잖아요. 그럼 유효총소득 얼마입니까? 공실, 불량부채, 기타 소득을 고려하는데 공실하고 대손 충당금이 가능의 5%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5% 딱 빼면 유효총소득이 유효총소득. 그리고 영업경비와 빼면 순영업소득인데 지금 위에서 재산세하고 화재보험료 요거 두 개만 영업경비니까 두 개 합친 500만 원 딱 빼면 이게 순영업소득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순영업소득 구했으면 우리가 좀 전에 8% 하는 일 구했잖아요. 8%로 0.08만 딱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딱 한 줄이에요. 한 줄. 이게 이제 요령인 거죠. 그래서 이 수식을 이해할 때 1억 원에서 5%가 공실이니까 나머지가 유효총소득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0.95, 95%가 되어 있어요. 1억 원에서 5%는 공실로 빠지니까 95%가 유효총소득이에요. 그리고 재산세, 화재보험료 500만 원이 영업경비고 그래서 순영업소득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환원이율은 8%니까 나누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 보세요. 자, 요놈은 쉬워요. 쉬워. 그냥 그러니까 얘는 정말 한 줄로 딱 해보죠. 자, 1억 그러면 유효총소득이에요. 이 유효총소득에 줬으니까 그 유효총소득의 10%가 영업경비죠. 영업경비. 그러면 뭐예요 이게? 순영업소득이죠. 1억에 10%가 영업경비면 나머지 90%니까 그냥 직감적으로 얼마? 9천만 원. 9천만 원이 순영업소득이에요. 그리고 우리 좀 전에 환원율 찾았죠? 5%라고. 그러니까 나누기 얼마? 0.05. 그러면 정답이 1억 8천이에요. 18억이에요. 18억. 딱 요 한 줄이에요. 요 한 줄. 요 한 줄만 뽑아내면 되죠. 그래서 대부분 원가법이 조금 더 복잡하고 수익환원법이 조금 쉬워요. 그래서 원가법 반드시 하나 내고 수익환원법은 선택인 거죠. 뭐만 하면 된다. 요거 환원율 산정하는 거 암기해서 하나 풀어주시면 되는 거죠. 자, 하나만 더 해볼까요? 자, 이 문제는 올해 나옵니다. 그런데 최근에 좀 짜증나게 문제를 줍니다. 짜증나게. 어떻게 되냐. 어떤 이렇게 대출의 상한 흐름을 탁 주고 원금 균등의 흐름을 구하세요. 또는 원리금 균등의 흐름을 구하세요.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1회차를 딱 주는 거야. 1회차. 1회차야. 그리고 원금 균등의 1회차, 원리금 균등으로 풀 때 1회차 다 산정해봐. 이게 요새 추세예요. 평가서는 요새 계속 이렇게 나오고 우리 시험도 지금 갑자기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두 방식을 다 해야 된다는 거죠. 두 방식을. 그러면 할만해. 봐요. 자, 출제자가요. 1회차에 원금을 묻습니다.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방식은 쉽고 한 방식은 어려워요. 봐요. 우리가 항상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은 원금을 균등하게 상환해라 라는 조건이니까 항상 뭐부터 구해요? 균등한 원금을 먼저 구하고 맨 마지막에 원리금을 구하잖아요.
근데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이거의 거꾸로죠. 이거의 거꾸로. 원리금을 균등하게 상환하라. 이게 조건이니까 균등한 원리금을 구하고 이자를 빼서 원금을 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금, 두 방식의 원금을 구하세요. 그러면 이쪽은 1번 단계니까 쉽고 이쪽은 밑에 있죠. 원금이.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거꾸로 출제자가 이렇게도 줘요. 야, 1회차의 저당 지불액을 구하세요. 그러면 원금 플러스 이자를 말하잖아요. 그러면 원금과 이자를 구하라겠으니까 이번에는 원리금 균등에서는 바로 나오는 거예요. 저당 상수 곱하면. 그런데 원금 균등은 또 맨 마지막이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를 줬지만 항상 하나는 쉽고 하나는 어렵게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랑 같이 해보자고요. 자, 다시 한번. 1회차의 원금이에요. 그러면 원금 균등을 먼저 푸는 게 쉽겠어요? 원리금 균등을 먼저 푸는 게 쉽겠어요? 당연히 원금을 물어왔으니까 원금 균등을 먼저 풀어야죠. 자, 대출 금액이 8억이고 20년이잖아. 20년. 그리고 원리금 상환 조건은 매년 단위고. 그러니까 8억을 20년으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 8억을 20년. 이게 1회차의 납입할 원금 균등의 원금이죠. 그래서 바로 나오는 거예요, 얘가. 바로 나오는 거야. 자, 그런데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의 원금을 구합니다. 그럼 항상 원리금 균등은 원리금이 먼저 나오죠. 원리금. 그럼 원리금을 어떻게 구해요? 8억에 저당 상수를 곱해야죠. 8억에.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나와야 돼요. 8억. 그 다음에 저당 상수 0.087 이렇게 탁 나와야 돼요. 그럼 얘가 600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뭘 구해야 돼요? 이게 원금과 이자 합계니까 요 안에 이자가 얼마인지만 빼주면, 이게 원리금 합계니까 여기서 이자만 쏙 빼주면 원금이 되잖아요. 그럼 이자가 얼마니? 8억에 6%, 68, 48 여기다가 4,800만 원 빼주면 되겠네. 이거 몇 초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거 포기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려워 보이지만. 다시 봐요. 여기 계산 여기 있어. 그러니까 여기 계산 일단 보지 말고. 아이고 어디 갔니? 계산 보지 말고 논리를 잘 찾아봐요. 자, 첫 번째. 1회차의 상기 납입할 원금을 딱 찾아요. 그러면 일단 뭐부터 풀어야 되냐? 당연히 원금 균등 방식을 먼저 계산해야죠. 왜? 원금 균등은 균등한 원금을 먼저 찾는 거니까. 그럼 균등한 원금을 어떻게 찾아요? 8억 원이고 대출 기간 20년이니까 8억을 20년으로 나눠요. 그러면 4천만 원이에요. 4천만 원. 바로 나온다고. 4천만 원. 그러니까 하나 해결했어요. 그 다음에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의 원금을 구합니다. 그럼 원리금 균등은 균등한 원리금을 먼저 구하죠. 균등한 원리금을 어떻게? 대출 금액에 저당 상수를 곱해서 저당 상수를 곱한 금액이 매기 상환할 균등한 원리금이란 말이에요. 그 6,960만 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게 원금과 이자 합계니까 이자를 빼주면 원금이 되죠. 그럼 첫 해 이자가 얼마예요? 8억에 6%니까 6, 8은 48, 4,800만 원이란 말이에요. 4,800만 원. 그러니까 6,960만 원에서 4,800만 원 빼면 그게 원금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런데 잘 봐요. 그러니까 계산을 잘 하신 분들은 여기까지 쉽게 따라와요. 그리고 계산을 내가 전략적으로 포기했더라도 지금 딱 보니까 이건 이론을 우리가 많이 해서 흐름까지는 잘 안단 말이에요. 계산 안 하려고 그래서 그렇지. 딱 봤더니 할만하잖아요. 할만해. 그래서 내가 계산을 난 이거 포기하기로 했어. 그러면 딱 하나만 준비해갖고 어떤 것만. 1회차라고 나오면 풀어. 풀만 하잖아요. 2회차라고 나오면 그때 포기하란 말이에요. 이게 1회차는 풀고 1회차는 누구든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1회차는 2회차를 하려면 이제 조금 논리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상환의 흐름 중에 제가 어떤 문제를 찍었습니까? 그러면 이게 2회차를 물어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요새는 2회차를 더 많이 물어봐. 우리 실력이 늘었다고 보니까. 그러나 자 1회차가 나왔으면 목숨을 걸고 풀고 2회차 이상이 나왔으면 그건 나중에 풀어도 되는 거예요. 일단 하나 찍었어요. 자, 그런데 요거 한번 봐요. 5회차가 나왔어. 5회차. 그리고 5회차가 나오면 얘는 풀으라고 안 풀으라고.
일단 너나 풀어. 그 문제예요. 두 방식을 동시에 물어보면. 그러나 5회차인데 원금 균등이야. 5회차인데 원금 균등으로 상환하는 겁니다. 그럼 풀어야 돼. 예? 이거 쉬운 거니까. 자, 다시요. 5회차의 저당 지불액을 구하세요. 나오면 일단 너나 풀어요. 근데 너나 풀어 하려고 봤더니 원금 균등이야? 그러면 쉽게 풀리는 거란 말이야. 잘 보셔. 자, 조건이 똑같아. 원금 균등은 뭐가 머릿속에서 먼저 계산이 돼야 되냐? 그러면 대출 금액이 8억이에요. 그리고 대출 기간 20년. 그러니까 매년 원금은 얼마씩 4천만 원씩 털어내는 거예요. 4천만 원씩 털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가 계산돼야 됩니까? 원금을 4천만 원씩 털어낸다면 매년 이자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4천에 6%씩 4, 6에 24, 240만 원씩 감소하는 거야. 이게 눈에 들어와야 돼. 이게 제일 중요한 논리예요. 이게 계산을 막 하면 원금 균등은 빨리 못 푼다고. 저같이 원금 균등이에요. 그럼 목숨을 걸고 푼다고. 어떻게 풉니까? 지금 대출 금액이 8억이고 대출 기간 20년이니까 매년 원금은 4천만 원씩 털어낸다고. 원금을 4천만 원씩. 그러면 원금을 4천만 원씩 털어내니까 4천만 원에 6% 이자씩 이자 감소한다고. 6%. 이게 4천에 10% 하면 400만 원이고 6%니까 400만 원보다 적어야 되죠. 이게 4, 6은 24. 대충 240만 원씩 감소합니다. 이게 탁 나와야 된다고, 이게. 그러면 이제 다 푼 거예요. 자, 항상 일기는 무조건 먼저 풀어야 되는 거예요. 일기는 무조건 먼저 풀어야 돼요. 자, 원금이 8억 나누기 20년 4천. 그리고 첫 해 이자가 86, 68은 48, 4,800. 그러니까 첫 해 원금과 이자는 8,800만 원이에요. 여기까지는 반드시 먼저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우리가 암기한 걸 쓰는 거예요. 자, 5기도 원금은 얼마입니까? 원금 균등이니까 4천으로 똑같은 거예요. 4천으로. 그런데 이자가 어떻게 됩니까? 그럼 항상 이자는 첫 해 이자가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이자가 매년 감소하죠. 근데 얼마씩 감소해요? 원금을 4천만 원씩 털어내니까 4천만 원에 6%, 240만 원씩 감소하는 거예요. 240만 원씩. 그런데 5기를 이자 계산할 때는 5기의 이자를 계산할 때는 앞연도에 지금까지 몇 번을 원금을 털어낸 거예요. 5기니까 전 단계가 4년이잖아요. 4기인 게 4번 원금을 털어내는 거예요. 4번. 그러니까 4,800만 원이라는 최초 이자에서 240만 원씩 4번을 털어주면 그게 5기 이자액이 되는 거예요. 이자액이. 네, 그게 바로 요 수식이에요. 자, 4,800은 1기 이자고요. 원금을 4천만 원씩 털어내니까 항상 이자는 4천에 6%, 240만 원씩 감소한다고. 그런데 지금 5기 앞 단계까지 몇 번을 털었나요? 4년 털었잖아요. 4년. 4번. 그러니까 감소도 4번을 감소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3,840만 원이 이게 5기 이자예요. 그래서 요거 두 개 합치면 7,840만 원. 오, 할만하다. 자, 그래서 1기에는 조금 어려운 것들 했어요. 즉 원가법 2문제, 수익환원법 2문제, 그 다음에 상환흐름 2문제. 2부회 때는 단답형 딱 하나씩 제가 준비했습니다. 자, 2부에서 뵙겠습니다.